경기도 양평, 이른 봄의 안개가 마당을 감싸고 있었다. 윤정미의 손끝에서 고구마 케이크 위에 초콜릿으로 은결아, 사랑해라는 글씨가 천천히 완성되어 갔다.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오늘만큼은 손주를 꼭 안아보고 싶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고구마는 텃밭에서 직접 캐낸 것이었다. 거친 흙을 털어내며 씻던 순간 그녀는 도윤이가 어릴 적 텃밭에서 진을 묻은 얼굴로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정민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고개를 들었다. 문틈으로 비치는 아이보리색 코트 자락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 하진이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39살이 된 아들 도윤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신발을 벗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화면이 푸르게 빛났다. 마치 그 작은 기계가 그에게 안전한 도피처라도 되는 듯이. 정민은 케이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손주를 찾았다. 하진의 뒤에 은결이가 없었다. 빈 현관문, 차가운 공기만이 흘러들어왔다. 마당 밖에서 들려오는 고급 SUV의 엔진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하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은결이가 친정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심리상담센터에서 은결이의 정서불안 증세를 진단받았다는 설명, 노인 냄새가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핑계가 이어졌다. 하진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날은 정미의 가슴을 찔렀다. 정미의 손끝이 굳었다. 눈가에 맺히려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창밖으로 하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하진아, 케이크 자르기 시작할 거야. 그 목소리에 정미의 귀가 따가웠다. 그들이 준비한 케이크는 분명 화려한 크림과 딸기로 장식되어 있을 것이다. 정미가 정성껏 만든 소박한 고구마 케이크와는 달리 도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결단보다는 핑계가 묻어났다. 집, 리모델링 계획, 2층을 모두 그들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대출 이야기에 정미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 마치 오랜 시간 달려온 시계가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한재원이 서류철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70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이 대출 내 명의로 받은 거 아니냐? 재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철은 지난 40년간의 가족 기록들이었다. 도윤의 첫걸음마 사진부터 대학 졸업장, 결혼식 영수증까지 모든 순간을 지켜온 기록들이었다. 도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친정어머니가 은결이를 봐주는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드린다는 이야기. 그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변명. 마치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말하는 모습에 정미의 가슴이 찢어졌다. 정미는 천천히 케이크를 들어 냉장고에 넣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스며드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창밖으로 은결이가 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손에는 번쩍이는 새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정미가 직접 든 털모자는 이제 서랍 속에서 또 한 해를 묵게 될 것이다. 텃밭의 작은 미나리 순들마저 이 배신 앞에서 고개를 숙인 듯했다. 정미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갈라지고 있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쓰디쓴 약처럼 그녀의 입 안에 남았다. 1991년 겨울, 서울 녹번동의 작은 주택. 장틀에 바람이 새어 들어와 신문지로 겹겹이 막아둔 창문. 그 앞에서 한재원은 퇴근 후에도 밀린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있었다. 한겨울 추위에 그의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손톱 끝은 푸르스름했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는 야근을 마치고도 집에 와서 일을 이어갔다.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리는 삶이었다. 부엌에서는 윤정미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양은 냄비를 문지르고 있었다. 하얀 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덮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날이 선 겨울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손끝을 얼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11살 도윤이의 공부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와서도 도윤의 곁에 앉아 문제집을 풀게 했다. 그 손에는 분필가루에 지문이 뭉개져 있었고 목소리는 하루 종일 수업으로 쉬어 있었다. 정미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문제 어제도 틀렸지. 괜찮아. 엄마랑 다시 해보자. 라고 말했다.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아이의 눈빛이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도윤의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온 세상을 얻은 것만 같았다. 여보, 우리 나중에 시골에 집 지어요. 텃밭도 있고 햇살 잘 드는데. 정미의 속삭임에 재원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저 먼 꿈 같은 이야기였다. 도윤이 결혼하면 우리 방 비워주고 아이랑 살게 해줘요. 나는 그냥 마당에 꽃만 심으면 돼요. 그 소박한 꿈을 품으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텼다. 재원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약속했다. 언젠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리라고. 매일 밤 정미는 잠들기 전 작은 저금통에 동전을 넣었다. 그것은 꿈의 집을 위한 저금통이었다. 액수보다는 의미가 중요했다. 그 작은 행동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라 믿었다. 도윤이 대학에 들어가던 날, 그 저금통은 벽장 깊숙이 보관되었지만 꿈은 계속되었다. 24년이 흘러 2015년 봄, 양평 외곽의 작은 언덕 아래 그들의 꿈이 실현된 곳이었다. 재원은 58세에 은퇴하자마자 직접 설계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밤새 도면을 그리던 그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이 집은 그들 인생의 결실이었다. 방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았다. 창틀마다 창호지를 바르고 마루는 직접 시공업자를 불러 편백나무로 바꿨다. 그 모든 과정에서 재원의 손은 다시 갈라지고 상처가 났지만 그는 행복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미는 마당 구석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튤립,
국화, 산수국이 심어진 그곳에서 그녀는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렸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퍼져 있었다. 저녁이면 재원과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때로는 말없이 그저 손을 맞잡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도윤은 윤하진이라는 여자를 데려왔다. 엄마, 하진이에요. 쇼핑몰 운영해요. 실용적이고 똑똑해요. 정민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사람은 실용보다 따뜻해야 오래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하진을 처음 본 순간 정민은 그녀의 눈에서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보았다. 하진의 말투와 행동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드러났다. 어쩌면 그녀도 나름의 상처와 결핍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정민은 생각했다. 하진과의 첫 만남 후 정민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허기가 있다. 부모의 사랑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어쨌든 도윤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바람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하진이 도윤을 채우려 했던 것은 사랑의 빈자리가 아닌 물질의 빈자리였기 때문이다. 결혼. 모든 비용을 부모가 댔다. 결혼식, 예물, 예단, 신혼여행, 차량, 서울 아파트 전세금까지. 정민은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자신도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기에 아들에게는 더 나은 시작을 주고 싶었다. 하진의 부모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하진은 그것을 요즘은 각자 부모 챙기는 게 상식이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정민은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정민은 손주를 위한 털모자를 뜨기 시작했다. 도윤이를 키울 때 밤새 기저귀를 갈며 보냈던 날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고단함 속에도 있던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은결이가 태어났을 때 하진은 병실에서 정미가 아이를 안아보는 것조차 꺼렸다다.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 라는 말이 핑계라는 것을 정미는 알았지만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에 그저 물러났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그것이 서서히 자라나 지금의 쓰라린 현실이 되었다. 정민은 이제 자신의 방에서 혼자 뜨개질을 할 때면 아들에게 아닌 자신에게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다. 도윤 부부가 그녀를 찾지 않는 주말이면 그녀는 텃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서운함을 잊을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방식이었다. 양평의 봄비가 창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정미의 마음 같았다. 그녀는 새벽 5시부터 미역을 불렸다. 오늘은 은결이의 7번째 생일이었다. 소고기를 볶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만든 음식 냄새는 항상 집 안 가득했다. 하진은 그 냄새를 촌스럽다고 했지만 정미에게 그것은 가족의 향기였다.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하진이 몸살 기운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렵겠어요. 도윤이 보낸 문자였다. 정민은 말없이 국을 다시 데웠다. 고기가 뻑뻑해질 만큼 오래.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 국물에 섞였다. 그 눈물의 맛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텃밭에 심은 미나리 순도 비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듯. 정오가 되자 재원이 전화를 걸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오늘도 손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눈빛만으로 전해졌다. 정민은 케이크에서 초를 하나씩 빼기 시작했다. 마치 생일이 아닌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원의 눈에도 슬픔이 깃들었다. 그는 덤덤한 척했지만 그 또한 외로운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채우길 바랐던 이 집은 두 노인의 한숨으로 꽉 차 있었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앞에는 34살의 딸 윤은주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아니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KB신용조회사 등록 이력 한재원 명의 5천만 원 대출 승인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엄마, 이거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정미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재원은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평소 그는 모든 금융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했다. 공동인증서 접속 기록, 대출 승인 날짜, 계약서.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도 모르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릴 이용했네.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상처였다. 누군가 그녀의 가슴에 칼을 꽂고 돌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건 그냥 통장 도둑질이야. 신고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자식이기에 더 아팠다. 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재원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 받았냐? 도윤의 말 더듬는 변명이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했다는 이야기. 자신의 신용으로는 어려워 아버지 명의를 썼다는 변명. 그럼 왜 말 안 했어? 재원의 물음에 도윤은 솔직히 대답했다. 말했으면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그 말에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이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된 듯했다. 정미가 전화기를 빼앗듯 쥐었다. 그럼 반대할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야? 이건 그냥 도둑질이야. 도윤은 항변했다. 그때 하진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날카롭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린 건 감정이 격해질까 봐였어요. 그냥 실용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정미는 말을 잃었다. 실용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도윤이 어릴 적 열이 나서 밤새 안고 있던 날들. 첫 시험에서 100점 맞고 달려와 안겼던 순간들. 그 모든 감정이 실용이라는 말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저희도 아이 키우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진의 말은 계속되었다. 외할머니는 매달 300만 원 받으시고 애도 직접 봐주셔요. 근데 어머님은 뭘 해주시는데요? 그 말은 마치 창이 되어 정미의 가슴을 꿰뚫었다. 정미는 손잡이를 놓아버린 낭떠러지에 선 기분이었다. 그 말에 재원의 눈이 감겼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은결이가 태어난 날, 정미는 열이 있는 몸으로 병원에 갔었어. 손도 못 잡게 해서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적금 깨서 아기 옷 사고 장난감 사서 방 꾸며놓고 그렇게 했는데 우릴 뭘 해줬냐고. 전화기 너머로 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머님,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나가시면 앞으로 은결이도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치 협박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손주를 인질로 잡는 듯한 말투에 정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답했다. 그 애한테 가장 안 좋은 건 사람을 이용하는 법만 배우는 거야. 그때 전화기 너머로 은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 들려? 그 순간 정미의 가슴이 저며왔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이 모든 갈등 속에서도 아이는 그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은결아. 할머니야. 생일 축하해. 하지만 곧 하진이 전화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고 은결이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정미는 전화를 끊었다. 식탁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미역국에서 피어오르던 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창밖의 텃밭에서는 심은 지 얼마 안 된 씨앗들이 비를 맞고 있었다. 그 씨앗들은 이제 자라서 꽃을 피울까? 아니면 이대로 썩어버릴까? 정미는 자신의 삶이 그런 불확실한 씨앗 같다고 느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 결국 무슨 꽃이 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정미는 속삭였다. 이 집, 우리가 지었는데 이젠 우리 거 아니구나. 봄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텃밭의 작은 식물들만이 그녀의 슬픔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원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꿈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정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곧 그녀는 깨달았다. 잘못은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너무 많이 주었을 뿐이다. 마치 물을 너무 많이 주어 결국 뿌리가 썩어버린 화초처럼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윤정미로서의 삶을 살 시간이었다. 명절날 아침 양평의 집은 조용했다. 정미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다.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 윤기가 도는 전의 기름기, 정성껏 버무린 나물의 향기,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음식에 스며들기를 바라며 그녀는 접시마다 정성을 담았다. 이번 명절만큼은 가족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재원은 아침부터 마당을 쓸었다. 꼬목 아래 떨어진 낙엽들을 정리하고 마당 한켠에 놓인 돌탁자를 깨끗이 닦았다. 그곳은 여름이면 손주와 함께
앉아 수박을 먹기로 계획했던 자리였다. 아직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그 계획이 마음 한 구석을 아프게 했다. 텃밭의 작은 미나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지난 며칠간의 비로 더 푸르게 자란 모습이었다. 정민은 그 생명력을 보며 잠시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리라. 더 이상 참고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되찾는 방법이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마당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도윤 가족이 도착한 것이었다. 정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 하진, 그리고 은결이가 들어왔다. 은결이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도 미소 짓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진은 정미를 보자마자 곧바로 시계를 확인했다. 어머님, 오래 못 있어요. 은결이 학원 갈 시간이라. 그 말에 정미의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 그럼 얼른 밥부터 먹자.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도윤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하진은 은결이에게만 집중했다. 재원은 묵묵히 국그릇을 들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할 속에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없었다. 은결이가 물을 쏟자 하진이 짜증을 냈다. 은결아,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아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민은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닦았다. 괜찮아, 은결아. 할머니가 닦을게. 그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감사의 빛이 있었다. 정민은 그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1시간이 흘렀을까. 하진이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볼게요. 은결아, 인사드려. 은결이는 작게 인사를 했다. 손끝으로 살짝 흔드는 인사였지만 그 모습이 왠지 정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저렇게 어색한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이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의무처럼 행동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미는 내심 중얼거렸다. 이것이 가족인가?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 정미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겁을 먹은 듯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세뱃돈을 좀 넉넉히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물건도 사야 하고. 그 말에 정미의 시선이 재원과 마주쳤다.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30년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침묵의 대화법이었다. 재원의 눈빛에서 결단이 읽혔다. 정민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도윤에게 주었던 카드였다.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던 카드. 정미의 서랍 속 첫 손주 출산 사진을 꺼내볼 때마다 느끼던 행복의 대가로 지불했던 카드였다. 그 카드를 내밀며 정미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 카드 분실 신고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쓰던 카드요. 그 순간 정미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임을.
단지 아이를 끝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했다. 행동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이라는 것을, 끝없이 퍼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방임이라는 것을. 도윤과 하진의 표정이 굳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벼락이라도 맞은 듯했다. 도윤은 입을 벌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은 여전히 곧았다. 70세의 노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강인함을 되찾은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너희 사는 집, 그거 내 명의야. 다음 달부터는 월세 내고 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재원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내가 미쳤구나. 부모한테 큰 소리가 나오니? 내 돈으로 내가 산 집인데 내가 왜 못해? 내가 다니는 회사도 내가 운영하는 회사고. 이제 그만 정신 차려요.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봤어. 그 말에 재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들을 향한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실망감이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실망, 손등을 갈라가며 번 돈으로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배신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꾹 참았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거실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이 상황의 피해자라도 된 듯한 울음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정미가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의 비통함이 묻어났다. 아가, 우리가 어떻게 대해줬는지 기억나니? 우리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어. 집, 아파트, 결혼식, 생활비까지. 그런데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대했니? 손주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명절에도 마지못해 오더니 거기다 너희 친정 어머니한테는 돈까지 주면서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윤이 항변했다. 어머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장모님은 매일 아이를 봐주시니까 당연히.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는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럼 나도 아이 봐주게 해봐. 왜 안 되는데? 나는 할머니 자격도 없니?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진은 계속 울고 있었고 도윤은 말을 잃은 듯했다. 은결이는 무섭다는 듯 모퉁이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이 모든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민은 잠시 손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결국 은결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은결이가 조용히 정미에게 다가왔다.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울지 마. 그 순간 정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정미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은결아, 할머니가 미안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미안한 거 없어. 할머니 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 하진이 재빨리 다가와 은결이를 데려갔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마치 정미가 아이를 훔쳐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 모습에 정미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손주와의 사이까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다. 재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우는 건 소용없어. 너희가 우리를 멀리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손해보면서 너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 내일부터 회사에도 나오지 마라. 내 자리는 이제 없어. 그 말을 하는 재원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아들을 회사에서 내보내는 건 30년 전 그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임을. 그날 밤 도윤 부부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다. 재원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에도 오지 마.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문이 닫히고 정미와 재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미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올 폭풍우를 예감하면서도 그녀는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 텃밭의 작은 미나리들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정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도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그날 밤 정미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윤정미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 그녀의 결단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양평의 집은 더욱 고요해졌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텃밭의 작은 싹들이 하나둘 자라나고 있었다. 정미는 매일 아침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생명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종종 식물들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좀 더 자랐구나. 잘했어. 마치 손주에게 하듯 다정한 목소리였다. 정미는 이제 마을의 노인대학에 등록했다.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서툰 글씨체였지만 그녀는 매일 한 줄씩 자신의 감정을 적었다. 오늘은 바람이 좋았다. 텃밭의 미나리가 나는 나를.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담겨 있었다.
재원은 마당 한쪽에 작은 목공소를 마련했다. 젊은 시절 배웠던 목공 기술을 되살려 작은 가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솜씨가 늘었다. 그는 특히 어린이용 의자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언젠가 은결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것이 그의 작은 소망이었다. 정미와 재원은 이제 매주 일요일이면 근처 산책로를 함께 걸었다. 젊은 시절엔 그럴 시간이 없었다. 항상 생계를 위해, 아이를 위해 달려왔을 뿐이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 놓쳤던 소소한 행복을 되찾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은결이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에는 긴장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에 정미의 심장이 뛰었다. 은결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 안에는 색종이와 크레파스가 들어 있었다. 엄마가 아직 따로 있어요. 아빠는 매일 울고 나는 그냥 여기 오고 싶었어요. 정민은 천천히 아이 앞으로 다가가 그 작은 몸을 안았다. 가슴께에 닿은 아이의 체온은 기억 속 어딘가에서 꺼낸 봄날 같았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다. 은결이의 손에는 색종이 팔찌가 들려 있었다. 어설픈 솜씨로 만든 것이지만 정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았다. 그 팔찌. 은결이가 만든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 용서하고 싶은 사람 만들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말에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이는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도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 정미는 은결이를 안고 텃밭으로 데려갔다. 할머니가 키우는 거 보여줄까? 미나리가 무성하게 자란 텃밭 앞에서 은결이의 눈이 반짝였다. 와, 예뻐요. 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잎을 만졌다. 그 순간 정미는 다시 희망을 느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은결이는 그날 종일 정미와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아이의 손에 흙이 묻었지만 그 미소는 더욱 밝게 빛났다. 할머니, 이거 내 씨앗이야. 내가 키울 거야. 그 열정적인 목소리의 정미는 미소 지었다. 아이는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기도 했다. 저녁이 되자 은결이는 집에 돌아가야 했다. 정미는 아이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 한 조각을 싸주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 보관해 두었던 털모자를 꺼내 씌워 주었다. 추울 때 써. 할머니가 은결이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아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 질문에 정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 여기는 항상 은결이의 집이야. 그날 밤 재원이 정미에게 말했다. 도윤이 다음 주에 찾아온다고 했어. 법원 문서 받고 많이 무너졌대. 정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너지려면 무너지게 둬야지. 바닥까지 가야 제대로 짓게 되니까.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다만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재원은 조용히 묻었다.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 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혜가 스며 있었다. 수십 년의 삶이 가르쳐준 지혜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윤이 혼자 집에 도착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비싼 양복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동안의 시간이 그를 변화시켰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무릎을 꿇은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참을 바닥만 보고 있었다. 정민은 천천히 그 앞에 앉았다. 아무 말도 없이. 도윤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이 집이 그냥 건물인 줄 알았어요. 이 벽이, 마루가, 텃밭이,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쌓은 삶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하진이와 많이 싸웠어요. 그 애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정민은 그 말을 들으며 하진을 다시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채워지지 않은 갈증,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도윤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번 월급이에요. 다 모아뒀어요. 대출금 갚는 데 써주세요.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제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 정민은 그 봉투를 받지 않고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돈은 내가 가져가렴. 은결이를 위해서. 우리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그저 내가 스스로 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야. 정민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은결이의 글씨로 할머니 집에 놀러 가자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내가 되찾아야 할 집이야. 재산 말고 기억과 마음이 남은 집. 그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이해의 빛이 보였다. 1년이 지난 가을 아침, 양평의 집 나당에 상큼한 사과 향기가 퍼져 있었다. 텃밭의 미나리는 이제 무성하게 자라 그늘을 만들고 있었고 작년에 심은 사과나무에는 작지만 붉은 열매가 몇 개 달려 있었다. 할머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은결이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아이는 이제 8살이 되었다. 매주 주말이면 정미의 집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정원 가위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은결이만의 텃밭 도구였다. 정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다. 오늘은 도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재원이 도윤과 함께 새로운 나무 의자를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어깨가 나란히 움직이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도윤의 얼굴에는 이제 여유와 성숙함이 묻어났다. 은결아, 할머니랑 같이 따자. 정미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함께 사과나무로 다가가 작지만 붉은 사과를 하나 땄다.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네. 은결이는 신기한 듯 사과를 들여다보았다. 이거 제가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릴게요. 부엌에서는 하진이 정미와 함께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시댁에서
요리를 배우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어머님, 이 배추 양념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진의 질문에 정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렇게 하면 돼. 하진이가 김치 담그는 솜씨가 좋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하진은 작년 겨울 정미에게 편지를 썼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결핍이 다른 사람도 같을 거라는 오해를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정민은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마당의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정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였다. 미역국, 잡채, 그리고 갓 지은 밥. 은결이는 할머니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모두가 웃었다. 도윤은 이제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스스로 일궈낸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매달 조금씩 부모님의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정미와 재원은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도윤은 이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고집했다. 식사 후 정민은 자신이 쓴 캘리그래피 작품을 꺼냈다. 이건 내가 요즘 배우고 있는 거야. 아직 서툴지만 종이에는 사랑은 때로는 거리두기라고 적혀 있었다. 하진이 그 글씨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멋져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저녁 무렵 모두가 마당의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은결이는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도윤과 하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정미와 재원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여보, 정미가 속삭였다.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자랐네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폭풍우가 있어야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법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민은 이제 알았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과나무에서 바람이 불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들처럼 이 가족의 사랑도 더욱 단단하고 달콤해질 것이다. 정민은 가슴 속 깊이 새겨진 색종이 팔찌를 만지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 잘 해냈구나. 이제 시작이야. 노을이 저물고 첫 별이 뜨기 시작했다. 양평의 작은 집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